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그 트럭 행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무려 3,500대의 거대한 화물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석유를 나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바다로 가야 할 화물들이죠. 그렇죠. 예멘 후티 반군 공격 때문에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가 꽉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아예 거대한 사막이라는 험지로 육상 물류망을 새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해협이라는 병목을 완전히 우회해버린 아주 극단적인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에서 다뤄볼 수많은 자료들의 핵심 관통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적응의 경제학, 막힌 길을 우회하는 기발하고도 극단적인 생존법. 네, 이게 비단 물류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경제활동이든 사회 시스템이든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막히면 자본과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주 창의적이거나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냉혹한 우회로를 뚫어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일상생활 속 동네 편의점부터 거대 기업들의 AI 생존 경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막의 트럭까지 쫙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뉴스들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궤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이 연결고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 앞 편의점에 가실 때조차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가까운 일상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편의점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전에는 편의점 하면 밤늦게 급하게 생수나 컵라면 사러 가는 곳이었잖아요. 네네, 전형적인 긴급 구매처였죠. 근데 최근 주요 편의점 3사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생활용품 매출이 막 20% 이상 급등했어요. 특히 CU 같은 경우는 의료용품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430%나 폭등을 했습니다. 와, 430%면 엄청난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GS25는 아예 무신사랑 손잡고 의류 전용 매장을 1만 개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초소형 백화점이 된 건데 이게 단순히 파는 물건 종류만 늘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기존 대형 유통망이 갖고 있던 물리적 거리와 시간이라는 병목을 완벽하게 우회해낸 메커니즘이거든요. 아, 시간과 거리의 병목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양말 한 켤레 사려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낭비잖아요. 일종의 비용인 거죠. 아, 귀찮죠. 주차도 해야 하고. 맞아요. 편의점은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소용량 가성비를 무기로 소비자들의 새로운 쇼핑 동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능적 우회를 이뤄낸 거죠. 야, 쇼핑 동선이라는 꽉 막힌 길을 아주 영리하게 뚫어냈네요. 그런데 유통업계는 이렇게 기발하게 우회를 했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훨씬 더 좀 무거운 이유로 거대한 우회로가 뚫리고 있더라고요. 아, 민간 체험학습 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이게 무려 1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만 해도 서울 초등학교의 거의 99%가 현장 체험학습, 그러니까 학교 소풍을 갔거든요. 네, 당연한 학교 생활의 일부였죠. 근데 불과 3년 뒤인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5%대까지 급감할 거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교 소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소풍이라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이 바로 법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병목 때문입니다. 아, 사고가 났을 때 교사분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인솔교사에게 엄격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굳어졌거든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장벽이 된 겁니다. 세상에 학교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떠안아야 하니까 막혀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이 이 리스크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를 못 만드니까 그냥 스톱해버린 거죠. 그러자 민간 자본시장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서 한 반에 20명 남짓한 초등학생들이 막 5, 6명씩 조를 짜서 사설 강사랑 경복궁 투어를 도는 거군요. 돈을 몇만 원씩 내고요? 네네, 그게 10조 원짜리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잠깐 여기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요. 지갑을 열 여력이 있는 부모님들은 사교육이라는 우회로를 타면 되지만 비용을 못 내는 아이들은 그냥 그 막힌 길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 경험의 불평등을 더 피우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 자본이 그걸 대체하는 속도는 눈부시게 빠른데 문제는 그 새로운 우회로에는 철저하게 지불 능력이라는 톨게이트가 세워진다는 거죠. 아, 톨게이트요?
네, 모든 우회로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야, 지불 능력 하니까 이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기서 주체들이 마주한 병목과 그 극단적인 선택들은 진짜 게임 이론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다이나믹하죠.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6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물이 쏙 들어가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호가가 단숨에 4억 원이나 뛰었어요. 세금이라는 명확한 장벽 앞에서 집주인들이 아주 합리적인 우회 전략을 쓴 겁니다. 아,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매물을 거둬들인다. 네, 매도라는 정면 돌파 대신에 시간이라는 우회로를 택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아, 시간을 번 거군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완전 막다른 길 아닙니까? 노량진 분양가가 27억 원이라고 하던데 이건 진짜 미친 분양가 병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어디로 갔느냐. 지방의 저렴한 구축 아파트로 쏠리면서 외곽 지역에서 5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장벽이 높아지니까 살 길을 찾아서 막 흩어지는 형국이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턱이 빠질 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인데요. 아, 거기가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네네. 근데 거기서 아예 상가를 배제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단지면 슬리퍼 신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장 보는 게 필수잖아요. 왜 이런 초유의 결정을 내린 거죠?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게 아닌가요? 그게 바로 재건축의 구조적 모순, 즉 내부 갈등이라는 병목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상가 공실률이 거의 9.3%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상가 소유주들은 어떻게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내려고 사활을 거는 거고요. 아, 상가 주인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요. 네, 근데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가의 아파트를 내주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고 그럼 자기들 분담금이 수억 원씩 늘어나니까 결사반대를 하죠. 양측의 이익이 완벽하게 충돌해서 꽉 막힌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갈등으로 수십 년 시간 낭비하느니 나중에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맞습니다. 몇 년간의 법적 공방을 피하려고 상업지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그냥 도려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배제 방식을 택한 거죠. 와, 완전 외과 수술이네요. 목동 8단지나 여의도 진주 아파트도 다 비슷하게 간다니까 상가품은 대단지라는 공식이 아예 깨지고 있는 거네요. 네, 갈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잘라낸 거죠. 반면에 정반대로 극단적인 유인책을 써서 인구 소멸이라는 시대적 병목을 뚫어낸 것도 있습니다. 아, 경기도 연천군설의 말씀이시죠? 네, 불과 7개월 만에 인구가 1,700명 이상 늘어나는 반전을 이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월 15만 원 주는 것 때문이라던데 솔직히 요즘 물가에 15만 원이 인생을 바꿀 큰 돈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마을 구조를 통째로 바꾼 거죠? 핵심은 그 15만 원이 오직 지역 화폐로만 지급됐다는 겁니다. 아, 지역화폐요? 네. 돈을 다른 지역으로 빼지 못하고 무조건 동네 안에서만 쓰게끔 아주 촘촘한 우회로를 설계한 거죠. 돈이 갇혀서 돌기 시작하니까 미용실, 학원 같은 생활 밀착형 창업 가맹점이 무려 74곳이나 새로 생겼습니다. 아, 동네 상권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은 선순환이 일어난 거군요. 올림픽 아파트는 시간을 벌으려고 공간을 벌였는데 연천구는 작은 인센티브로 사람과 공간을 끌어모았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응의 결과물이죠. 자, 그럼 개인과 지자체의 생존을 봤으니까 이제 수조 원을 굴리는 기업들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기업들 상황 보면 진짜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 같아요. 음악은 점점 빨라지고 의자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는. 시가총액 지각 변동만 봐도 지금 글로벌 산업에 진짜 병목이 어디 있는지 딱 보입니다. 코스피 톱10에서 전통 강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밀려나고 그 자리를 AI 전력기기랑 공급망 기업들이 채우고 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가 막 1년 만에 10배 폭등해서 1,000만 원 돌파하고 난리 났잖아요. AI 자체가 직접 돈을 버는 단계라기보다는 그 AI를 돌리기 위한 전력망이라는 물리적 병목, 거기에 자본이 폭발적으로 쏠리는 거죠. 아, 병목을 쥐고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군요. 근데 이 의자 뺏기 게임에서 자기 의자를 내어주거나 아예 판을 떠버리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연세부도 막으려고 5천억 원을 수혈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예 미국으로 떠난다면서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국 ADR 상장 추진은 아주 교과서적인 자본시장 우회 전략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얼어붙어서 국내 IPO로는 원하는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들거든요. 아, 자본 조달의 병목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랑 시장에 꽉 막힌 국내를 아예 건너뛰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월스트리트로 직행하겠다는 겁니다. 공강적 병목을 고도의 금융기법으로 우회하는 거죠. 야, 돈줄이 막히니까 국경까지 넘어가 버리네요. 근데 이게 국가 단위로 가면 스케일이 또 달라집니다. 광주광역시에 짓고 있는 국내 첫 NPU 전용 데이터 센터 말입니다. 아, 그건 진짜 국가적 차원의 처절한 우회로 개척입니다.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은 엔비디아 GPU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칩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데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AI 산업의 가장 강력한 목줄이자 병목이죠. 그래서 한국이 독자적인 우회로를 파고 있는 겁니다. 이 NPU 칩은 모든 연산을 다 하는 비싼 GPU가 아니라 만들어진 AI를 실행하는 데만 특화된 가성비 좋은 국산 반도체거든요. 아,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우리 칩으로 데이터 센터 돌릴 수 있는지 실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칩 8,400장을 투입하는 거대한 실험실인 셈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광주에서 엔비디아를 우회하려고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작 세계 공급망 핵심인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혔잖아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요. 네, 파업으로 라인 멈추면 최대 100조 원 피해가 난다는 관측도 나오죠. 와, 100조 원이요?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우회로를 뚫어도 결국 반도체 찍어내는 공장에서 노사 관계라는 사회적 병목이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아무리 눈부신 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이 동원돼도 그 밑바탕에는 결국 인간의 노동과 합의라는 물리적 사회적 토대가 깔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는 산맥 앞에서는 첨단 시스템도 한순간에 멈출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오늘 처음에 던졌던 글로벌 스케일로 확 끌어올려 보죠. 사막의 트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홍해 사태로 인한 물류 우회 현상이죠. 배가 못 가니까 3,500대 트럭에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는 거, 이거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거대하고 직관적인 우회로잖아요. 근데 이거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엄청나죠. 운송비 폭등에 시간 지연까지. 근데 기업들은 물건 제때 못 보내서 공급망이 붕괴되는 리스크가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추가 비용을 현찰로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아, 붕괴될 바엔 그냥 돈을 쓰겠다. 네. 세상에 비용 없는 공짜 우회로는 절대 없다는 걸 아주 물리적인 풍경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용하니까 또 이 국가의 극단적인 선택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재정적 빚이라는 장애물 우회하려고 완전 무리수를 둔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아, 스웨덴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사례요? 여러분, 스웨덴 하면 복지국가의 대명사잖아요. 유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국가 부채 줄이겠다고 공교육 학교랑 복지시설을 통째로 영리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넘겼다면서요?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1990년대에 스웨덴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부채가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세금 올리고 복지 줄이는 건 정치적 저항이라는 거대한 병목에 부딪혔죠. 아, 표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찾아낸 우회로가 광범위한 민영화였습니다. 지금 스웨덴 중고등학교 3곳 중 한 곳은 사모펀드 같은 민간 기업이 운영해요. 시스템상으로는 국가 부채 비율이 30%대까지 극적으로 낮아져서 대성공을 거뒀죠. 아니, 재무제표 숫자만 예뻐지면 뭐합니까? 대가가 너무 잔혹하잖아요. 성적 좋고 부유한 아이들은 시설 좋은 영리학교로 가고 공립학교는 열악해져서 교육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다면서요. 영리기업이니까 이윤을 남기려면 당연히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국가가 재정적인 빚 줄이려다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훨씬 더 갚기 힘든 거대한 빚을 후세에 넘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공공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통행료로 내버린 셈이죠. 자본의 논리로 우회하는 건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그 이면의 그림자가 아주 짙습니다. 이 그림자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한국의 제네시스 배드뱅크 사태입니다. 아,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의 여파죠. 네, 당시에 파산한 은행들 부실 채권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금융당국이 이게 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걸 막으려고, 즉 금융병목 우회하려고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57만 명의 채권을 한 곳에 몰아놓고 격리해버린 겁니다. 대응 메커니즘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채권들을 언제까지 추심한다는 출구 전략을 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출구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이 배드뱅크가 끊임없이 이자만 불려대는 거대한 이자 증식 공장이 돼버린 겁니다. 와, 제가 베이트로고 진짜 할 말을 잃었는데요. 당시에 남은 빚 원금이 3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쌓인 미수이자가 6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원금 2배 가까운 이자가 붙은 거예요. 네, 아주 가혹한 현실이죠. 굿다는 시스템 위기에서 탈출했는데 정작 그 안에 담긴 빚을 떠안은 수십만 명의 개인들은 탈출구도 없이 15년째 그 병목 한가운데 생매장돼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회로는 결코 만능 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막대한 비용을 현찰로 내고 누군가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는 저 채무자들처럼 누군가 버리고 간 병목 안에 영원히 갇혀서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야, 이 기발한 해결책도에 가려진 잔혹한 청구서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뼈를 때리네요. 자, 학교 소풍 멈추니까 치고 들어온 10조 원 규모 사교육 시장, 상가를 도려내버리는 아파트, 미국으로 직행하는 기업, 엔비디아 피하는 국가적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막의 트럭과 스웨덴의 민영화, 배드뱅크 사태까지. 오늘 저희는 꽉 막힌 한계 상황에서 인간과 자본이 어떻게 기발하고도 섬뜩하게 살 길을 찾아내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네, 세상에 영원히 막힌 길은 없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막으면 물은 결국 틈을 파고들거나 새로운 강을 만들듯 시스템도 우회로를 찾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누구를 위해 열렸고 통행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당장 내일 출근길 동네 편의점이나 저녁 뉴스의 복잡한 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이나 커리어에서 어떤 병목에 막혀 있으신가요? 혹시 정면 돌파가 어렵다면 오늘 본 기발한 우회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보셨듯 자본과 기술은 빛의 속도로 우회로를 찾아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반면 배드뱅크에 갇힌 채무자들의 이자나 법적 책임에 갇혀버린 교실의 시계는 수십 년 전에 얼어붙어 있죠. 자본과 기술은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데 인간을 보호할 제도와 법은 이토록 경직되어 있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 두 가지 속도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